여러분은 달라진 일상을 실감하고 계십니까? 이번 주부터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일부 고위험 시설을 제외하면 늦은 밤까지 소규모 모임이 가능해졌고요. 덕분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도 어느 정도 숨통을 트게 됐죠. 하지만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벌써부터 5차 대유행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내 감염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코로나와 공존하면서 안전한 일상을 지키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전문가들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론에 함께하실 분들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백신학회 홍기종 편집위원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시 감염병관리과에서 김기호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염내과 전문의시죠. KMI 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학술위원장 시간 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영상부터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동안에 막 힘들었던 모든 상황들이 조금이나마 좀 해소되지 않을까, 풀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은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일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월요일이죠. 드디어 일상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1년 반 넘게 2년 가까이 기다려왔는데 일반 국민분들도 특별하게 느끼시겠지만 여기 나와주신 분들도 더욱 특별하게 좀 느끼실 것 같아요. 일단 어떤 의미가 좀 있는지 저희가 좀 얘기를 한번 공통적으로 좀 듣고 갈게요. 먼저 홍 위원장님 일상 회복 저희 돌입했는데 지난 일주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아주 오랫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아마 저희가 알고 있는 유행병 중에서 가장 많이 고생을 시킨 것 같은데 네. 이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가 사람들한테 들린 지 몇 달 됐습니다. 네, 이렇게 네. 되기를 바랬었고요. 하지만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백신 접종을 하고 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는데 네. 단순히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너무 빠른 기대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직까지는요. 네. 예. 이제 이 시기를 거쳐가지고 정말 일상화가 될 수 있는지 네, 아니면 네. 다시금 어렵고 힘든 시기로 돌아갈 수도 있게 될지도 모를지에 대한 네, 네. 영어로 하면 트랜지언트,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변화해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네. 다른 때보다 오히려 더 주의도 많이 필요하고 네. 고민도 많이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전히 저희는 기로에 서 있는 거군요. 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첫 확진된 게 작년 이루어지니까 이제 1년 9개월 정도가 네, 지났습니다. 저희 대전 지역에서는 하루에 125명 나온 적도 있었고, 그렇죠. 강력한 거리두기 4단계를 또 36일 동안 지속한 그때 시기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힘들어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장기간 지속하다 보니까 이제 그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네.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고충 그리고 예. 학생들의 어떤 학업 손실 여러 가지 사회적 손실이 많이 발생을 하고 네. 이제 최근 들어서 백신 예방 접종이 70%를 넘어가면서 네. 방역 체계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 이렇게 네. 이제 판단이 돼서 일주일이 시행이 됐는데 위드 코로나라는 말 자체가 뭐 방역을 포기하고 네. 코로나와 함께 생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우선 일상과 방역을 조화롭게 하면서 국민들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새로운 일상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으로 네. 뭐 정부나 우리 시에서도 조화롭게 하는 방법을 네. 찾아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 위원장님 저희 방송 나와서 고비 때마다 이렇게 설명도 자주 해주시고 이렇게 주의할 점도 안내해주고 하셨는데 어쨌거나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은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거리두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 그래서 뭐 집합 금지나 뭐 영업 시간 제한, 뭐 등교 뭐 이런 제한들을 하는 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고요. 네. 개인적 거리두기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거에는 이제 마스크 착용, 네. 백신 접종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는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마스크 착용만 가지고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대응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코로나19 통제에 어찌 보면 그 핵심이 이제 맞춰져 있고 네. 상대적으로 일상적인 일상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은 불편을 굉장히 감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백신 접종 완료가 이제 늘어나면서 치명률이 떨어지고 어느 정도 코로나19를 이제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 지금 무너졌던 일상을 이제 회복해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 필연적인 부분들이고, 네, 네. 근데 이 일상을 회복할 때 그냥 급격하게 회복하게 되면 결국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네. 단계적 일상회복, 우리가 가야 되는 거는 단계적 일상회복이지만 네. 사실 방점은 지금 단계적에 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 단계를 어떻게 슬기롭게 잘 거쳐서 네, 우리가 네. 일상 회복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시작점, 이제 첫 발을 띈 거고요. 네, 네. 사실 뭐 이제 모든 면에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잘 이렇게 확인도 하고 또 우리가 네.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또 확인해야 될 그런 중요한 시점이라고 네. 봅니다. 1단계가 이제 첫 발을 내디딘 거죠. 예. 참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사무총장님, 뭐 소상공인 분들 정말 애타게 기다려 오셨습니다. 좀 어떻게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어떠십니까? 일단 한국의 K-방역이 네네. 사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그렇죠. 예, 그 예. 성과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네. 또 안타깝게도 그런 희생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네. 보상이나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그동안 너무나 고통스러워해왔던 것도 맞습니다. 사실이고요. 예, 예. 제가 위드 코로나라는 표현이 언제부터 시작됐나, 혹은 우리 사회가 위드 코로나를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나 찾아봤더니 네. 작년 5월, 6월부터 그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아, 그렇게 빨리 나왔었네요. 예, 그래서 아 정말 먼 길을 우리가 왔구나, 정말 고통스럽게 참고 견뎌왔구나 네, 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위드 코로나는 단순히 그 일상 회복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겐 다시 경제 활동을 네, 할 네.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네, 네. 현재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업종별로 뭐 서킷 브레이크가 적용될 수도 있다, 이런 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여전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마냥 환영하기보다는 조금 네.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가슴이 두근두근하신 상황이시군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 위원장님께서 1단계에 이제 돌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일단쯤 이번 주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방역 수칙, 기존과는 좀 달라졌잖아요. 이 달라진 방역 수칙 한번 좀 저희가 정리를 좀 한번 하고 넘어가시죠. 예. 예, 이제 방역 정책의 전환이 시작을 됐는데 네, 네. 우선 그동안에는 확진자 수를 카운팅하면서 억제하는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해서 네. 미접종자는 접종을 하게 하고 네. 중증 환자 관리하는 체계로 이렇게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네, 네. 총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이제 전환이 되는데요. 네. 각 단계별로는 이제 6주간의 시간을 두고 진행이 됩니다. 네, 네. 4주간 시행을 하고 2주간 평가를 통해서 이 방역 상황이 안정적인지 유행 상황을 파악을 해서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네. 가장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1단계에서는 생업시설의 시간 제한이 네. 주로 이제 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대규모 행사를 네, 완화하는 네. 쪽으로 진행이 될 거고, 세 번째는 내년 1월쯤 될 건데요. 사적 모임을 완화하는 순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네, 네. 우선 1단계에 시행하는 수칙으로는 이제 생업시설이 이제 전면 이제 운영 시간이 해제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유흥시설 같은 경우는 종전에 22시에서 네, 24시로 시간이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네, 네. 일부 고위험 시설은 이제 접종 증명이나 이제 음성 확인 제도를 도입을 해서 확인이 가능한 분들만 이제 출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됐는데, 그런 시설들이 주로 유흥시설이나 네. 노래 연습장, 실내체육관, 목욕장업, 그리고 카지노가 대상이 되는데요. 네, 네. 유흥시설 같은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접종 증명하고 음성 확인제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긴 하지만 네. 현재 1단계에서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요. 1단계 이후에 평가를 통해서 계속 진행 여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네. 제도 시행에 있어서 이제 현장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잠깐의 유예 기간을 두는데 실내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특히 2주간의 유예를 기간을 둬서 그 미접종자의 그 장기 이용권 환불이라든가 민원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보조적인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사적 모임은 종전 10명에서 12명으로 이렇게 완화가 늘었죠, 됐고요. 12명까지. 예. 식당, 카페는 미접종자는 4명까지 그리고 네. 12명까지 이렇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행사나 모임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까지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을 했을 때는 총 500명까지 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종교 활동에 대해서는 50%까지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로만 할 때는 인원 제한이 없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네. 뭐 지금 과장님이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신 위원장님이 그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단계적 일상 회복인데 단계에 우리가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6주 텀으로 이게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늦다. 사실 코로나는 2주 텀으로 유행이 이게 판가름이 되는데 6주는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이런 일부의 지적도 일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 위원장님 그 어떤 평가 기간을 2주로 단축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을 거예요. 네, 그리고 암만 해도 이전 동안 뭐 두세 달 고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빠른 변환이나 네, 네. 회복을 바라실 텐데 바이러스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연구하는 사람도 그렇고 감염병을 연구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2주나 6주에 대한 근거를 갖기는 참 힘듭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2주를 하면 너무 빠른 것인지 6주를 하면 너무 느린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모르는 단계를 처음 가보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네. 지금은 가급적이면 안전한 기간을 네. 두는 게 외려 좀 더 좋은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네, 지금은 그러고요. 신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얘기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어느 정도의 완화를 의미합니다. 네, 네. 그 과정에서 사실 확진자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건 그게 얼만큼 많이 증가할 것인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네. 이걸 이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방역 당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이제 정말로 이제 확진자가 정말 늘어나면 비상 계획을 세워서 이제 잠깐 스톱하고 다시 점검을 하게 되는데 그 기준을 중환자실의 그 이용 병상이 뭐 75% 이상 뭐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유행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됐을 때 지금 우리가 사실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치명률이나 이런 중증환자 이런 부분들인데 네, 유행이 증가하면 그 1, 2주 사이를 두고 입원 환자가 늘어나고요. 또 네. 1, 2주 사이를 두고 이제 치명률이 변화가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1, 2주 사이에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가 않고요. 네. 결국 한 달 정도는 지켜봐야지 이런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치명률이 올라가느냐, 중증 환자가 늘어나느냐 이런 걸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4주 동안 진행을 해보고 네. 그 파악을 해갖고 2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갖고 네, 네. 이 단계를 좀 더 머물러야 될 것이냐, 다음 단계로 갈 것이냐를 결정을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4주라는 기간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럼 지금의 4주 진행을 하고 2주 평가하는 지금의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예. 사무처장님, 뭐 소상공인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다 풀어줬으면 하시겠지만 사실 뭐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현장 목소리 좀 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아직 뭐 완전히 변했다라는 그런 체감은 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네, 네. 그 이유가 저희가 거의 이제 얼마 후면 2년 가까이 코로나를 경험한 지 2년 가까이 되는데 그간 이 소비 패턴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비대면 거래가 늘었고 대부분 플랫폼 경제가 도입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원사들하고 좀 조사를 해봐도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인해 매출이 뚜렷하게 늘었다라는 증거는 아직까지는 찾기 좀 힘들 것 같고 그렇죠. 여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자영업자들은 지금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인해 어떤 제한들이 완화되면서 이것을 누려서 영업을 풍부하게 하는 것보다는 네, 네. 이걸로 인해 확진자가 더 늘어날까 오히려 더 조심하고 스스로 단속하고 자발적 방역을 좀 늘리면서 그렇게 네, 네.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아직 기뻐하기는 이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아까 그 고위험 유흥 시설이요. 그 고위험 유흥 시설은 자정까지로 또 제한이 됐잖아요. 사실 지난 2년여 동안 제일
생업에 타격을 받으신 분들이 그분이신데 그분들은 또 이번에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분들 반발이 좀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 어떻게들 말씀들 하세요? 반발이 크기도 하고 실제 네네. 유흥시설은 1년 가까이 집합 금지를 당했기 때문에 네. 1년간의 경제 활동을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못한 건 정말 초유의 사태고 그렇죠. 그분들은 너무나 고통스럽긴 한데 일부 네네. 완화가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네. 다만 유흥시설의 특성상 야간 영업이 허용이 돼야 다시 이전 상태로 소비가 좀 활성화될 텐데 지금은 시간 제한이 좀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나마 숨통이 트이긴 했지만 네, 네. 완벽하게 이것을 좀 환영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 네, 네. 전체적으로는 손실보상이 좀 더 풍부하게 진행되거나 2차 피해가 또 만만치 않거든요. 네. 예를 들어 집합 금지나 제한을 받았던 업종들은 당연히 눈에 보이는 피해가 있지만 네. 이 업종들의 뭐 납품을 한다거나 거래를 그렇죠. 하는 업체들, 도소매 업체들도 사실은 상당한 피해가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손실보상이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얘기는 추후에 좀 더 나누기로 하고요. 이번엔 뭐 백신 패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차별이냐 보호냐 논란이 많은데요. 과장님, 일단 뭐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백신 패스를 도입할 수밖에 없겠죠. 일단 좀 도입 배경을 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선 뭐 실내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감염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 이제 백신 패스가 도입이 됐는데요. 우선 고위험 다중 이용 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한시적으로 조치하는 건데 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우선 뭐 6주간 시행을 하고서 또 그 이후에 이제 해제 여부도 검토가 될 텐데 예방 접종으로 인한 감염 차단 효과라든가 중증화, 사망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한 결정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어떤 그 건너야 할 징검다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같은 질문 두 분 전문가분들께도 드릴게요. 뭐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방역 당국은 얘기는 하지만 어떤 이 백신 패스 시스템 자체를 이렇게 쭉 지금 아직 뭐 완벽하게 지금 시범 운영하는 곳도 많고요. 지켜보셨는데 어떤 뭐 방향성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좀 고민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백신 패스는 사실은 이게 이제 백신을 접종을 하고 네. 접종자들이 많아진 다음에 상황이 얼마만큼 호전이 되니까 생각해낸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미 생각을 했었습니다. 백신을 네, 맞추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종류의 개념들은 많이 있었는데 당연히 백신 패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많은 자유를 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네, 근데 네. 반대편으로 거꾸로 제한도 줄 수 있기 때문에 백신 패스를 사회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면 동전의 양면 같은 측면, 네, 접종받은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또 거꾸로 보면 안 맞은 사람들한테는 제한을 줄 수도 있는. 차별하는 걸 그래서 수도 있죠. 이게 네. 아주 미묘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좋아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는 거를 네. 답은 간단할 것 같은 느낌이 어렵더라도 제한이 아니라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가야 네,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백신 패스를 가지고 입장하는 거나 QR 코드를 찍고 입장하는 거나 어떤 장소에 입장하는 건 비슷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백신 패스가 거꾸로 QR 코드를 안 찍으면 못 들어가는 듯이 백신 패스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이런 식이 되는 것보다는 네, 백신 패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더 많이 모일 수 있거나 네, 좀 더 네. 쉽게 들어갈 수 있거나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혜택을 주는 방안. 말은 이렇게 합니다만 쉽지는 않은데요. 네, 그런 네. 방안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사회적으로도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네. 너무 빠르게 많은 걸 기대하시면 외려 거꾸로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백신 네. 패스를 어떻게 좀 더 도움이 되게 쓸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신 위원장님, 뭐 어제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제약을 두겠다. 뭐 민간 사업장도 대규모 사업장은 무조건 민간 노동자들도 백신을 맞게 하고, 뭐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심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의 정책 정도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이제 확진자 수 증가는 사실 뭐 어찌 보면 필연적입니다. 그러면 네, 네. 그거에 대한 안전판이 이제 필요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안전판의 일환으로 이제 계획이 된 것들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방역 패스 또는 백신 패스고요. 네, 네. 또 이제 이 백신 패스가 사실은
해외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식당, 카페를 포함한 네. 모든 시설에 대부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제약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네. 일부 사업장에만 적용을 하고 대신에 식당, 카페에는 미접종자들의 인원 제한을 좀 도입하는 방식으로 좀 바꾸게 된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안전판의 또 하나로 단계를 3단계로 둬서 서서히 이제 진행하겠다. 이게 이제 결국 확진자 수 증가를 막기 위한 안전판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결국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상황에서 다중이용 시설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될 때에 지금 이제 백신 패스의 그 도입 취지 자체는 그겁니다.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담보한 사람들만 모였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제한을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백신 접종 완료를 증명함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증명하는 거고 네, 네. 접종을 미처 못하신 분들은 그 접종 음성 확인서, 그러니까 백신 네, 그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통해서 본인의 안전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찌 보면 보다 조금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백신 네. 2번 접종하신 분들은 그 접종 과정에서의 불편함, 그 이후에 합병증 이런 것들로 고생을 하신 분들이고 네, 또 네. 미접종하신 분들은 나름대로의 이제 고충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백신 음성 확인서를 통해 가지고 접종 음성 그 음성 확인서를 통해 갖고 자신의 안전을 이게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안전하게 다중이용 시설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최대한으로 확진자 수를 줄어드는 상황을 보면서 괜찮아지면 이제 이걸 갖다가 해제하고 네. 모두 다 이제 모이게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 자체는 사실 방향성은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네. 일단은 지금 사실은 이게 결과를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이 4주 동안 잘 시행하면서 평가를 해서 네, 지금의 이런 백신 패스가 실제로 효율적인지 그런 식당 카페에서 그런 미접종자 인원 제한하는 게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지 네, 이런 네. 부분들 다른 나라에서 안 해봤던 것들이거든요. 이거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들을 같이 조정을 해서 네. 2주간의 그런 4주 진행 후 2주간 평가 상황에서 조정이 다시 필요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예, 과장님, 근데 그 부득이하게 백신을 못 맞으시는 분들은 이제 PCR 음성 확인서라는 걸 발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또 기간 제한이 있다 보니까 백신을 안 맞고 매번 그걸 발급받기가 정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한 뭐 어떤 행정적인 지원 같은 건 좀 마련이 된 게 있습니까? 우선 이제 그 이틀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매번 받기도 이제 불편한 부분이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뭐 최우선적인 거는 그래도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가장 네, 네. 좋은 방법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은 어떻게 검사 결과를 빨리빨리 받아볼 수 있는 이게 또 확진자가 늘어나면 시간이 또 오래 걸리고 그렇잖아요. 지금 검사- 얼마나 걸립니까? 그거? 지금 검사 결과는 네, 이제 빠르면 당일 저녁에 당일 나와서 저녁에요? 통보가 예. 되고 그리고 확진자가 많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출근 시간 전 아침 6시쯤이면 네. 다 개별적으로 통보가 갑니다. 아, 이제 예. 문자로 이제 그 대응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네, 네. 시간이 많이 지연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네, 아직까지 시스템이 좀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것 같군요. 사무처님, 근데 백신 관련 얘기하면 소상공인분들 그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손님 셋이 왔는데 둘은 백신을 맞았고 한 명이 백신을 안 맞아서 못 들어온다 하면 셋 다 그냥 나간다. 그래서 좀 더 완화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그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백신 패스 혹은 뭐 방역 패스에 네, 좀 네. 반발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심리 상태를 좀 저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단순히 경제적 손실 때문에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번에 완화가 된 업종이 역시 식당 카페인데 이 정부에서 다중이용 시설 특히 그 중에서도 고위험 시설이라고 분류를 하면서 사실은 식당 카페와 실내 스포츠 노래방이 같은 2그룹입니다. 네, 네. 근데 같은 그룹 내에서 어떤 업종은 제한이 완벽히 풀렸고 네. 어떤 업종은 백신 패스가 도입이 되면서 그 형평성의 문제 네. 또 이분들의 입장에서 혹시 뭐 이건 오해는 마시고요. 그 풀렸다고 해서 저희가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식당 카페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취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실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용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 것인가? 네, 네. 그래서 저희도 단계적 일상 회복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던 것이 지금의 미접종자들은 인원을 좀 제한하더라도 접종 완료자들의 인센티브를 대폭 늘려서 영업 시간과 모일 수 있는 인원을 풀어줄 것을 기대를 했는데 이건 일종의 페널티거든요. 사용을 못하게 하는 네. 미접종자에 한해서는. 그래서 좀 당황스러워하시는 것 같고요. 실제 몇몇 업체들이 실태 조사를 좀 했는데
저희가 입장하시는 분들의 접종률과 미접종률 체크를 했더니 한 7대 3 정도로 네. 아직은 30% 정도는 접종 완료를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왜냐하면 20, 30대 접종률이 지금 떨어지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뭐 1주간, 2주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고 이분들이 이제 방문을 못하게 되면 그만큼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라도 지금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심정적으로는 뭐 100번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 이제 좀 그 얘기 좀 해볼게요. 이제 사실 저희가 일상회복 시작하고 5일이 지났는데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동안 국내 확진자 뭐 2,500명, 2,000명대 중반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뭐 저희보다 앞서 일상회복에 들어간 독일이나 영국 같은 데는 3만 명대, 뭐 독일은 일일 최다 확진자가 또 엊그제 일일 최다 확진자가 새로 갱신이 됐다고 하죠. 확산세 우리 신 위원장님께서 뭐 당분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몇 번 얘기하셨습니다. 뭐 5천 명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사실은 이제 우리는 이제 처음 가보는 길이고 네네. 이제 그 우리보다 앞서서 이제 해외에서 위드 코로나 또는 이제 방역 완화를 시행했던 많은 유럽이나 여러 나라들이 네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 중에 사실 아직도 그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이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나라 몇 군데 예를 들어드리면 이제 그 포르투갈이 네. 이제 그나마 이제 가장 이제 그 단계적 일상 회복에 그나마 근접해 있는데 그 인구가 한 1,000만 정도 되는 나라인데 아직도 1,0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국 우리나라 인구 비례로 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숫자고요. 그리고 뭐 일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예방 접종률이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는 지금 하루 확진자 수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10배 가까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지금 그 해외에 이제 위드 코로나를 가장 성공적으로 그 진행했던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제로 그 이후에 확진자 수의 급증을 겪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상황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취약점들을 이제 그 어찌 보면 보완을 해야 되는데 네, 네. 지금 다른 나라 유럽이나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와 이게 좀 차별점이 되는 건 유일하게 사실 마스크 착용밖에 없거든요.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마스크 착용을 잘하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가 취약한 부분들을 이제 좀 그 잘해서 다른 나라에서 이제 성공하지 못했던 이런 그 단계적 일상 회복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어찌 보면 그런 목표를 이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네. 다른 나라의 예만 들어본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서 뭐 10배가 나와도 사실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확진자 수 증가도 생각을 하고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암울한 전망을 주셨습니다. 홍 위원장님 지금 신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어떻게 뭐 동의하시면 비슷하게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뭐 원론적으로는 당연히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요. 네, 확진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방어 도구라든지 거리두기를 포기한 건 아니지만 일단은 유예하는 거니까요. 네, 다만 이제 확진자라는 수 용어에 대해서 코로나가 처음 유행했던 작년 초라든지 작년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확진자라는 건 이제 감염이 된 사람의 수고요. 네, 그 중에 네.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증상을 보이는지, 얼마나 전파력을 보이는지, 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아픈지 등등이 요소가 될 텐데 이미 이제 정부나 관리하는 병원이나 보건의료 시스템에서 어디를 체크를 해야 되는지는 중증 환자 대상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네, 일반 국민들이라든지 보통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이 숫자에 대해서 좀 둔감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5천 명이 되고 3천 명이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혼란스러운가. 근데 이제 이게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건 아닙니다. 네. 감염 재생산 지수도 어찌됐건 현재까지는 예전보다 좀 더 높아지는 것 같고요. 네. 병원이라든지 보건의료 시설에 대한 부담감이 얼마나 더 가중될지는 이제 좀 봐야 되는 일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확실한 거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마스크라고 하는 방역 시스템이 백신을 개발하고 백신을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봐도 백신보다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마스크를 잘 쓴다는 게.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오래전부터 그 캠페인을 했던 손 씻기라든지 위생 네, 캠페인 네. 같은 게 이런 일을 하는 저만 하더라도 그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데 생각보다 효과가 많은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면 한 20, 30년 전에 제가 아주 어린 내 시절에 구경을 하면서 부러워했던 일본이나 네, 선진국의 주변 환경에 대한 위생 상태보다도 한국이 현재는 보다 좋은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한쪽 면에서는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볼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마스크가 저희의 희망이군요. 다시. 네. 예. 아 그런데 좀 더 우려스러운 건 요즘에 교내 감염이 엄청나게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뭐 하루 평균 학생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한 350명. 대전은 좀 그래도 덜한데 이후 충남 같은 경우에는 교내 감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10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맞은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예. 신 박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교내 감염 어떻게 예방할 수 있겠습니까? 뭐 저희가 안 해본 게 없는데 참 답변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긴 하거든요. 예. 사실 뭐 지금 델타 감염, 델타 바이러스의 유행 상황에서 이제 이런 유행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백신 접종 완료, 그다음에 마스크 착용 이 두 가지가 가장 효과적이고요. 네, 그 이외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부분들 개인 방역은 사실 이제 좀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이들이 어찌 보면 18세 이하의 아이들 중에서 뭐 고3은 많이 접종률이 네, 높지만 이제 12세부터 이런 15세 그 아래는 아예 접종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 예. 해외 사례들을 봐도 대부분 그 위드 코로나에 진입했던 그런 유럽 나라들의 대부분에서 상당수에서 그 소아청소년 유행이 상당수 나타나고 있거든요. 물론 네. 치명률이 높지는 않지만 그런 소아청소년 감염이 계속 유지가 되게 되면 네, 사실은 확진자 수가 줄어들기가 어렵고요. 그 아이들을 네. 통해서 집안이나 다른 쪽에 이제 감염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인 그런 그 단계적 일상 회복에 이 소아청소년들의 그 유행을 통제하지 못하면 네.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좀 그 마음에 동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백신 접종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부분들이고 일단 이제 교육 당국에서는 수능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전면 등교까지를 이제 고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단계적 일상 회복에서 당연히 이제 학습 결손이 심했던 아이들에 대한 그런 그 전면 등교를 당연히 고려는 해야 되겠지만 예. 아직 아이들이 백신 접종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네. 그 무작정 이렇게 좀 이렇게 앞서가기보다는 네, 네. 지금의 4주 동안의 지금 그 현자 추이 양상과 좀 아이들 이제 지켜보고, 예. 유행을 지켜보면서 좀 탄력적으로 좀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이 네. 있고 벌써 사실 지금 18세 이하의 그 확진자가 25%를 넘어가고 있는 네,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런 추이들을 잘 봐가면서 좀 신중히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후배님 연관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10대 자녀를 둔 부모들 고민이 정말 큰 고민이 백신을 맞추느냐 마느냐입니다. 이게 안 맞추자니 불안하고 맞추자니 더 불안하고 사실 뭐 저도 사실 결정을 못 하고 있거든요. 예, 이거 10대 백신 접종 뭐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직 이 백신이 검증된 백신은 아니잖아요, 사실. 예, 예. 많은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원래 이제 백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개발되는 네, 네. 과정은 지금보다는 훨씬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해요. 네, 네. 적어도 몇 년 이상, 길게는 한 10여 년씩 개발하는데 네, 그 네. 과정의 대부분이 사실은 개발하는 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네. 안전성이나 효능에 대한 입증을 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는 건데 네, 네. 그게 없으니까 당연히 좀 걱정이 되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백신을 못 맞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별로 반대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겁이 나면 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접종 편익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네, 네. 아직도 접종 편익이라는 것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맞았을 때의 위험보다는 훨씬 더 편익이 높은 편이고요. 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수치상 그리고 네. 그 개념상으로 봤을 땐 맞으셔야 돼요. 네. 다만 개별적으로 위험한 느낌 네, 그리고 네. 내게 좀 불안한 느낌이 불안하다면, 있다면 네, 네. 그러면 사실은 안티백시니즘이라고 하는데요. 네, 백신에 반대하는 그 여론 네, 그다음에 네, 분위기라도 동참하지 마시고 네, 부추기지 마셔야 돼요. 무슨 네. 말이냐? 그래야지 본인이라도 안전합니다. 네. 주변이라도 맞아야죠. 그러니까 예. 개별적인 의견을 다 한꺼번에 맞아야 된다로 끌고 갈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회적인 분위기나 네, 그다음에 네. 그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의견은 네. 맞아도 괜찮다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야지 네. 집단 면역이라는 걸 얻을 수 있죠. 네. 과장님 뭐 연관돼서 우리 지역 지금 확진 상황 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충남에 비하면 그래도 대전이나 세종의 같은 경우에는 학생 확진자 비율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충남이 워낙 좀 학생 확진이 연쇄 감염이 많아서요. 뭐 대전도 확산세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뭐 소소하게는 이어지고 있죠. 예. 예, 최근 들어서는
그 예전에 한창 때는 이제 80명 이상도 갔었는데 네, 네, 최근에는 이제 5, 6명 유지하다가 네, 네. 현재는 15명 내외 이렇게 20명 나오고 정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러나 계속 이제 학교에서도 집단 감염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네, 네. 종교 시설 통해서도 나오고 있고 요양병원 통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저희들이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은 아무래도 역학조사가 이제 바로바로 이어져서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네. 뭐 확진자 수가 이제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이제 뭐 병상을 확보한다든가 뭐 재택 치료 방식을 준비하면서 네, 네. 충분하게 대응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면 저희가 뭐 필수 불가결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재택 치료입니다. 재택 치료 이 부분도 먼저 과장님께서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 재택 치료 준비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뭐 저 잘 준비되고 있고요. 네, 네. 일상 회복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는 수에 대해서 네. 의료 체계가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 거고 네, 네. 또 다른 한 축이 이제 재택 치료입니다. 네, 네. 재택 치료는 이제 말 그대로 집에서 이제 격리하면서 10일 동안 치료를 받는 이제 시스템인데요. 네, 네. 대상자는 이제 70세 미만의 무증상 경증 환자로 이렇게 이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그 서울에서 60대 재택치료 환자가 서대문구에서 사망하는 있었죠. 예, 사고가 예. 나면서 좀 더 이제 강화하는 쪽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60대라도 백신 접종 완료자만 재택 치료자로 대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좀 강화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거 형태가 뭐 고시원이라든가 네, 노숙이라든가 좀 감염에 취약한 시설은 또 대상이 또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주거 형태까지 고려를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좀 엄격하게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고요. 이제 재택 치료의 이제 절차는 기본적으로 이제 확진이 되면 보건소에서 역학 조사를 이제 하게 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협력병원을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 네, 협력병원의 의사가 문진을 통해서 재택치료 대상자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해서 병상 배정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자택에서 격리를 하게 되면 재택치료 키트라든가 생활 물품을 또 지원을 네. 받게 됩니다. 네. 우리 시도 이제 재택치료 전담 TF팀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네, 네. 그 자치구에는 이제 건강관리반과 격리관리반 전담반을 이제 구성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협력병원도 10개 병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네. 이제 호흡기 전담병원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종합병원 그래서 자치구별로 한 2개 내외로 네, 이렇게 네. 지정을 했습니다. 네. 이제 재택치료자가 되면 이제 10일간 이제 집에서 격리를 하게 되는데 외출이 이제 불가합니다. 네. 그래서 자가격리 앱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 담당 공무원이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자택 내에서도 이제 그 어떤 공간을 같이 동거인과의 동선을 분리한다든가 소독을 한다든가 이런 수칙을 또 잘 지켜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재택 치료 과정에서 이제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협력병원을 통해서 긴급하게 119가 전담병원으로 수송하는 체계까지 네, 그렇게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고 위원장님 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 재택 치료는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의료 체계가 질 수 있는 부담이 뭐 한계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예. 어떻게 재택 치료 저희가 좀 유의할 점은 없겠습니까? 예, 재택 치료 같은 경우는 비단 코로나뿐이 아니라 네. 이런 식으로 감염병이 급격히 유행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아직 그런 시스템이 없을 뿐이지 궁극적으로 있어야 될 상태예요. 그래야지 네, 네. 많은 수의 환자들이 발생하거나 아주 심각한 상황들이 됐을 때 네. 사회가 버텨낼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텐데 네, 다만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치료 과정하고 비교해서 아주 특출날 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걱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무슨 네. 말씀이냐면 다른 질병의 경우에도 너무 많이 안 아프면 집에서 통원하면서 치료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네, 네. 이 경우에 이제 많이 걱정을 해요. 재택 치료를 하게 되면 사고가 날까 봐. 사고가 네, 나는 네.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도 없게 미연에 방지하기는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다만 이제 재택 치료를 하면서 모니터링도 하고 이제 끊임없이 소통도 하고 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냐면 실시간 소통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만큼 좀 간격이 있고요. 그리고 네, 환자가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증상하고 실제로 의사 선생님이 나중에 봤을 때 증상하고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네,
그동안 이제 쭉 이야기됐던 여러 가지 시스템 중에 원격 진료라는 것도 있고요. 네, 그런 네, 것들의 시스템이 좀 더 발전을 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래서 환자들이 본인들이 해야 되는 지표라든지 소통 수단이라든지 이런 걸 네. 좀 더 확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장에 있지 않더라도 의사 선생님들이 필요할 때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도움을 네, 줄 수 네.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지 될 텐데 네. 아무리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 그래도 아직 그게 충분한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런 시스템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되겠군요. 신 박사님, 그 뭐 아까 과장님께서 지난달 그 서대문구 60대 얘기해 주셨습니다. 재택 치료 중에 갑자기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 후송 과정에서 이제 119가 출동을 했다가 코로나 확진자인 줄 모르고 그걸 다시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후송이 지연되기도 했고요. 사실 좀 이 톱니바퀴가 착착 맞아 돌아가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재택 치료 저희 어떻게 좀 앞으로 좀 진화를 시켜 나가야 될까요? 결국은 지금 뭐 그 경증 환자나 무증상 환자를 기존에는 이제 생활치료센터에서 이제 네, 네. 치료를 한다고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서 했던 거는 이제 격리입니다. 사실 그렇죠. 주사제 치료조차도 이제 생활치료센터에서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럼 그런 단순한 격리를 없던 기관을 만들어서 인력을 만들어서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생활치료센터에서 커버가 되지도 않고 그게 효율적이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안전하게 재택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 아까 다 말씀하셨지만 세 가지입니다. 선별, 스크리닝, 경구약. 이 세 가지가 이제 핵심인데 일단 안전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이제 재택치료를 시켜야 될 것 같고 네. 중간에 말씀하신 스크리닝을 잘 하고 위험에 빠졌을 때의 후송 체계를 잘 만드는 게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네, 네. 부분이고 지금 이제 과거에 이제 신종플루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재택치료를 하면서 잘 유용하게 사용했었던 게 경구약입니다. 네, 네. 타미플루라는 좋은 약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경구약이 도입이 된다 그러면 재택치료를 하면서 이제 위험성을 더 낮추는 상황에서 재택치료를 할 수 있는 그 세 가지 조건들이 이제 앞으로 좀 잘 갖추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구약 말씀하셨는데 뭐 경구약이 쉽게 먹는 약 아닙니까? 그래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몰루피라바를 언제 이거 괜찮은 건 상용화가 좀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아서 부작용은 없는지 상용화는 언제쯤 되는 건지 여러 가지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은 예 어떻게 보세요? 그 몰루피라비르는 이제 공식적으로 어제 미국 FDA에서 승인이 났어요. 네, 그러니까 네. 결국은 마켓에 나와서 임상 현장에서 쓸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죠. 네. 그리고 뭐 생산하는 거는 합성약품이기 때문에 속도에 문제는 없을 거고요. 백신처럼 네, 네. 몇 달을 기다려야 되고 공급에 제한이 되고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네, 아마 네. 빨리 나올 텐데 이제 차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합성약품이기 때문에 공급은 많을 수 있을지언정 이게 모든 걸 다 막을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는 이야기고 그리고 실제로 네. 개발하는 회사에서도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쓸 수 있는지 모두 다가 아니라 제한적으로 쓰게 발표가 됐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뭐 만병통치약으로 네, 네. 코로나 환자들을 모두 다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어찌됐건 경구용으로 처음으로 아주 확실하게 효과가 입증된 거기 때문에 도움은 많이 될 겁니다. 네. 임상적으로 많은 시험을 한 게 백신이나 마찬가지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다 밝혀지지는 않은 거고요. 네, 네. 다만 그래도 신속한 개발 과정에서 적어도 최소한 확인된 안전성은 있기 때문에 네. 경구용으로 과도하게 투여하지 않으면 중증 이전의 환자들한테나 네, 중증 주변으로 전환되는 환자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마 처음이 힘들지 이 몰루피라비르 이후로 네, 또 네. 다른 경구약품들은 속속 개발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경구용 치료제가 이제 속속 등장을 할 것이다. 근데 제조사가 그때 발표하면서 뭐 피임을 권고한다거나 아니면 뭐 주위의 전문가들이 뭐 돌연변이, 뭐 기형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겁내시는 분들도 많은데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돼서 사용 가능성 있는 게 한 5가지 종류 정도가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그 가장 앞서가는 건 지금 말씀하신 그 머크사의 몰루피라비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로슈랑 화이자, 네, 네. 그다음에 뭐 일본의 시오노기제약, 그리고 이제 렘데시비르가 지금 주사를 쓰고 있는데 경구용 렘데시비르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로슈는 임상 시험에서 실패를 해서 지금 좀 뒤떨어지는 상태고 이 중에 이제 가장 앞서가는 게 몰루피라비르입니다. 이제 네, 삼상 네. 임상 연구에서
그 입원율을 한 반 정도 줄이고 사망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기가 됐는데 제약 요건들이 몇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제 네.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원가에 비해서 턱없이 비싼 비싸죠. 약값을 이제 예, 부르고 예. 있는 게 이제 하나고요. 이게 그 기전 자체가 유전자 복제를 맞는 기전이라 이제 DNA를 건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임산부, 신생아 또는 이제 그 정자나 이런 부분들의 이제 돌연변이 가능성이 완벽하게 없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제기가 돼서 사실 미국의 FDA에서 보통은 긴급 사용 승인을 내면 바로 승인을 해주는데 지금 네. 그 FDA 외부 자문단 심사가 이제 이번 달 말에 이제 계획이 돼 있어서 아직 심사 통과를 못했고요. 네. 영국에서 이제 그 통과를 해서 이제 처음 이제 승인은 됐는데 지금 이런 안전성과 유효성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외부 자문단 심사를 지금 미국 FDA에서 지금 신청해서 회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정말로 안전한지 네, 이게 네. 얼마나 이제 효용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걸 네. 토대로 저희가 이제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미 한 20만 회분 정도의 이제 확보를 한 것 같고 이제 추가 확보를 더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몰루피라비르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어떤 대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토론을 나누다 보니까 더 정해진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제 마무리 발언을 좀 들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까 뭐 가보자는 길을 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K-방역의 성공 신화를 이어가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우리 마무리 발언은 한 1분씩만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부터 이렇게 쭉 저희가 좀 들어볼까요? 예. 예, 이제 단계적 일상 체제로 이제 전환이 되었지만 예전에 그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아직 시간이 많이 이제 네. 필요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역시요.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정부에서도 이제 계속 강조를 하지만 실내외에서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것, 그다음에 네. 직장이나 가정에서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키는 것, 네.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네. 중요합니다. 개인 방역 수칙을 가장 지키는 것이 현재 그 일상 회복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나갈 수 있는 좀 비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또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홍 위원장님. 예. 예. 꽤 오랜 기간 동안 국가의 시스템이 방역을 책임을 졌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상태에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부분의 일부분을 국민들에게 네. 허용을 해주는 단계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국민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마스크가 됐건 손 씻기가 됐건 또는 네. 일정한 활동의 자제가 됐건 네. 방역에 대한 기본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아마 네.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확실한 네. 보증이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언제나 기억을 해야 될 건 감염병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늘 네.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죠. 예. 신 위원장님. 예, 예. 지금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에 이제 우리가 돌입을 했는데 사실 네, 네. 이 상황이 뭐 방역 조건이 무르익어서 도입이 된 건 아니거든요. 네. 이제 막 방역 상황을 고려했다 그러면 뭐 전 국민 거의 100% 가까이 예방 접종을 하고 집단 면역이 생겨서 하루 확진자 수가 한 자리 두 자리 나온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안전성을 담보하고 네. 우리가 적극적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도했겠지만 그건 아니고 뭐 해외도 다 마찬가지지만 네, 네.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됐을 때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을 사실 위험을 감수하고 가는 길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방역 당국에서 제시한 기준이 이것만 지키면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게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가장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한 네.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렇게 제시를 했지만 우리는 이제 각각의 이제 국민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거 우리가 진짜 가는 동안 위험하구나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보다 더 본인의 개인 위생과 마스크 착용 그리고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해주신다 그러면 네. 또 이 또한 잘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일 마음고생이 심한 우리 이 사무총장님. 예, 예. 예. 이번에 단계적 일상 회복에서 자영업자들이 제일 걱정스러워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네. 첫 번째는 백신 패스를 1단계에서 도입한다고는 했는데 네, 네. 어느 단계에서 폐지한다는 그 로드맵이 아직 없습니다. 아직이요? 그리고 예.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정부의 발표에서 제일 우려스러운 게 확진자를 그러면 어떻게 줄이겠냐에 관한 부분도 사실은 저희는 크게 찾지 못했습니다. 네. 유일한 게 바로 치료제 부분인데요. 네, 네. 자영업자들이 이 백신 접종률 한 80% 도달할 때까지만 참아달라는 정부의 설득에 그 희생을 계속하고 여기 동참해 왔는데 혹시나 이 치료제 도입 때까지 또 그런 고난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자율 책임이 중요해졌는데 네. 이게 자영업자들에게 자율로만 맡길 것이 아니라 밀폐된 공간에서의 환기 시설이라든가 지하 같은 곳 이런 데는 또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도 있고 더불어 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손실보상 또 경제 활성화 정책 네, 이런 네, 것들이 네. 뒷받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위드 코로나 시대를 가리키는 또 다른 말은 바로 코로나 일상입니다. 국립국어원이 선정한 우리말 대체어라고 하죠. 이번 주가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출발이 되길 바랍니다. 생생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토론 준비해 주신 네 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